안녕하십니까. 이번 테이프에서는 강의 제목이 에이펙 엔지니어와 미국과 일본 기술사 시험 제도를 비교하면서 제가 우리 자격 시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술자에 대한 패턴이 지금 선진국과 에이펙에서는 어떤 경향으로 가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제가 강의가 국제화라든지 그 전체 그 세계화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서두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지식, 그 다음에 기존적인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변화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국가 자격이 아닌 일반적인 민간 자격도 민간 업체에서 권위 있는 데서 발부를 하면 그거를 상당히 인정을 해주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보 IT 분야에서는 상당히 권위 있는 기관에서의 프로그래머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러니까 국가적인 공직기관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굉장히 권위 있는 자격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은 그 상황에 빨리빨리 민감한 변화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 자격 변화를 하려면 법을 통과를 해야 되고, 법을 통과해야 하려면 법을 통과시켜놓고 시행령 그 다음에 그 이하에 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시간을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 자격증의 활성화를 상당히 선진국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의 사교육이 담당하는 그 분야는, 공교육이 담당하는 분야는 분명히 있어요. 공교육이 담당하는 분야는 국가적으로다가 반드시 국민들에게 기초적으로 시켜야 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안을 하고, 기술교육이라든지 어떤 첨단화된 교육 같은 경우는 사교육에다가 그 기능을 맡겨놓는 것이 굉장히 플렉시빌리티하다, 굉장히 유연하고 아주 정력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 들어오기 전에 한 분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 이 비디오 테이프 촬영은 상당히 참 어려운 것 같다, 다른 분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사실이 어렵다. 왜냐? 이건 영상물로 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각계 계층이 이 테이프를 본다는 그런 그 전제하에서 보면 제가 하나하나 만들 때 굉장히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증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 절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최소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용기 의제 저 개인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 그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그 관련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가면서 세계화된 패턴을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교재 중심으로 강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에도 제 모습보다는 교재가 상당히 많이 뜰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교재를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보실까요? 제목을 보시면은 에이펙 엔지니어와 일본, 미국 기술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 엔지니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참여한 경제 분야에 세계화된 기구에 참여되는 것이 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그 라운드된 태평양을 중심으로 그 주변 국가가 에이펙을 구성을 해서 지금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기술자를 상호 인정하는 문제.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각 나라가 다르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그 선진국으로 가거나 후진국으로 가서 그 업무를 할 때 자격이 달라가지고 활동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일체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에이펙 중에서 기술자 분야가 따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이제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그 에이펙 엔지니어의 배경과 현황에 보시면은요, 1995년도에 WTO 용역 서비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은 TBT 무역 협정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그 엔지니어에 대한 그 기술자에 대한 자격
국가 간의 상호 인증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이 기술자가 상호 인정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자격자의 국가적인 상호 인증이 필요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기술자의 상호 인증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에이펙 엔지니어는 그 공학 계통의 과정을 이수하고 7년 정도의 실무 경험과 책임 있는 그 기술사 정도의 엔지니어링에 책임 있는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 업무를 2년 이상 종사한 엔지니어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기술사 수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을 에이펙 엔지니어는 기술사로 출발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나 일본이 아주 강력하게 기술사로 그 출발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 상호 인증하는 그 분야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화면을 지금 보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고 계시는데 토목, 구조, 전기, 기계, 환경, 그 다음에 화공, 산업, 광업, 지반 요 9개 분야를 우선적으로 에이펙에서 여기 9개 분야에서 종사하는 기술자를 상호 인증하는 걸로 어떤 그 검토의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인증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그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전 분야를 오픈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일본과 한국이 같이 기술자들이 영어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기술자들이 영어가 약한 데다가 이거를 만약에 한꺼번에 다 오픈을 해놓으면 전 분야에서 외국 기술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그 현장에 만약에 에이펙 엔지니어로 참여를 할 경우에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우선 보시는 9가지 분야 중에서 토목과 구조 분야 2개 분야만 우선 상호 인증하는 분야로 개방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의결기관과 조사연구 최고 의결기관에 대한 그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에서 보면 참여 분야는 호주는 토목, 구조, 전기, 기계, 환경, 화공을 전 참여 분야로 했고 캐나다도 모든 분야, 홍콩 모든 분야, 말레이시아 모든 분야, 한국과 일본만 이 토목과 구조 분야로 이렇게 2분야로 우선 제한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한국과 일본 기술자들이 영어에 약하기 때문에 전 분야를 오픈해 놓게 되면 경쟁력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단계적으로 하자 해서 지금 2개 분야만 제가 우선 상호 인증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가보면 지금 에이펙 엔지니어 사업 추진 현장에 보면은요 2000년 8월 18일 날 맨 밑에 보시면은 에이펙 엔지니어 모니터링 위원회 이게 한국 건설 기준이 협회에서 지금 주관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99년 6월에 노동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이것이 산업관리공단에서 이제 자격증을 논의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관을 해서 건설교통부와 한국건설기준협회 협단체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에이펙 엔지니어링 모니터링 위원회 사무국을 일단 출발을 시킨 겁니다. 이제 에이펙 엔지니어에 대한 교육 문제하고 여기 중간에 보면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가 영어 문제가 어학 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떤 차원의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계속 교육의 필요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럼 우리나라가 박사학위를 받았다. 30년 전에 박사를 받았다. 그럼 평생 박사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기숙사 시험에 20년 전에 합격을 했다. 그럼 20년 후에 그분의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업무에 종사를 안 하고 계속적인 교육을 안 받았어도 계속 20년 전에 합격을 한 걸 가지고 지금도 그 기숙사 역할을 만약에 한다 이거죠. 그 자격을 인정한다 이거죠.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 국내에서는 뭐예요? 지금 뭐 각 협단체에서 교육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규제 철폐다, 완화다 이래가지고 지금 의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완화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에이펙에서는 지금 주장하는 것이 주기적인 교육을 에이펙 엔지니어는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 주기적으로다가 신기술에 대한 것이 교육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에이펙 엔지니어로 자격을 받더라도 5년 후에 10년 후에 정말 에이펙 엔지니어로서 활동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교육의 연속성, 계속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로 한번 보시게 되면 그 화면을 보시면은 이 에이펙은 지금 우리가 18개국 지금 현재 에이펙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18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이펙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참가하고 있는 이게 국제경제협력단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도 하나의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자 해서 지금 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여기에서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술의 교육이라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그 사교육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공교육이 못하는 부분을 담당합니다. 공교육은 상당히 그 무게의 저변, 인프라 교육에 치중하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도 공교육은 전 국민의 인프라적인 교육, 그러니까 기반 교육에 치중을 하고요. 사교육이 첨단 교육을 담당합니다. 공교육이 아주 변화되는, 바깥에 변화되는 이런 교육들을 담당을 못해요. 역할 분담은 달리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뭐 학원에, 기숙사 학원에 1년을 다녔다. 2년을 다녔다. 엄청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 사교육은 별로 인정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 학교 안 하면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학교 교육은 그 교육이 내용의 충실도가 어떻든 학교 교육은 인정한단 말이에요. 조금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돼야 돼요. 근데 선진국은요, 사교육에 대한 거를 일주일만 벌써 2, 3일만 넘어도요, 굉장히 많이 비중을 두고 그 사람의 이력에 깨알같이 다 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상당히 사회적인 역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에이펙에서도 얘기하는 것을 교재를 보시게 되면 지식에 대한 기반 사회라는 건요. 여기에 어떤 형식적인 교육도 있고요. 무형식적인 교육이 있고요. 아주 비형식적인 교육이 있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죠. 체득 방향이. 그러니까 교육을 어느 사람이 길자로서 받아가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학교만 나와가지고 대학교 4년 나와가지고 그건 인프라 교육이 끝난 거거든요. 대학교 4년은 인프라 교육이 끝난 겁니다. 기본 교육이 끝난 거거든요.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뭐 중동으로 갈 수도 있고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거기 형식이 없어요. 무형식이고 비형식적이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시행착오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아주 탑 엔지니어로 가는 거거든요. 그 교육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이 에이펙에서는 그 교육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게 공교육에 틀에 짜져 있는 교육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에이펙 엔지니어로 만약에 인정을 해가지고 각 나라에서 어프로브가 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어떤, 지도적으로다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여기는 비형식 교육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제의 정용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은 뒤에서 저자가 나오겠지만 건설기준협회에서 나온 협회지에서 글을 제가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기술 사회에서도 얘기가 지금 계속 의논이 되고 있는 거고. 예? 그럼 교재를 보실까요? 우리나라의 국가기술 자격인 기술사 자격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취득하고 나면 평생 동안 그 사람이 이 자격에 대한 일을 하건 안 하건
종신 자격으로 인정을 한다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적으로 이 자격자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다 시켜야 되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되고 다시 리뉴얼하고 이런 부분들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안 되면 지금 여기 그 교재에서 끝에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교재를 보시게 되면 개인은 물론 국가가 도태돼가고 국제사회에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로 간다 이거죠.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사가 한번 되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그 자격증을 가지고 그 사람이 업무를 했건 안 했건 공부를 더 하건 안 하건 평생 간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에이펙 엔지니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이펙 엔지니어를 서로 공인을 해놓고 지금 만약에 이 에이펙 엔지니어를 서로 공인을 해놓고 서로 각 나라에서 인정하기로 해놓고 이 엔지니어가 제공하는 기술적인 서비스가 그 각 나라의 최고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에이펙 엔지니어가 선진 외국에서 활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할 경우에도 활동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상호하다 보니까 이게 언어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언어. 즉 영어지, 영어. 영어예요. 그래, 각 나라에서는 지금 영어를 안 쓰는 나라도 있었단 말이에요. 안 쓰는 나라도 있으니까 이 안 쓰는 나라에 대해서는 좀 불평불만이 지금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서 지향하는 거는 이 에이펙 엔지니어의 그 질은 그럼 어디를 보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이펙 엔지니어는 이 아태 지역에서 해당하는 분야의 기술자 중에서 가장 최고 분야의 기술자로 범주한다. 따라서 이걸 프로페셔널로 간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기술사가 아니면 안 된다. 이따 기술사 시험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지만 기술사 시험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지만 기술사 시험이 일본을 또 상당히 엄격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부분을 주장하는 겁니다. 응?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그 교재를 보시면 계속 교육을 이렇게 필요성이 있다라고 서로 상호 인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형식 교육뿐만 아니라 아주 비형식적이고 무형식적인 교육까지도 여기에 교육 범죄에다가 포괄을 시키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약에 학원 교육을 받았다, 기술사 학원 교육을 받았다, 이런 교육들도 이 교육 포괄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교육 훈련 방법과 결과를 어디까지 일정할 거냐, 이거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면 둘째로는 형식 교육에 포괄할 내용에서는 해외 비즈니스에 필요한 수행하여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으로 이렇게 하자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NEC 강의를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에 대한 포석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은 어떤 물건을 사오자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해외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보완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 거는 이제 이미 끝이 났어요. 끝이 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버팅기더라도 버팅기는 것이 얼마나 버팅겨주느냐, 그 기간의 차이지 어차피 글로 무브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에이펙 엔지니어링은 그런 것이고, 뭐 WTO는 것이 그런 것이고, 또 가트라는 것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교재를 보시면 셋째는 이 계속 교육을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학점을 인정하고 이 학점 산출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부분도 각 나라의 고유 시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논의하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에이펙 엔지니어는 이게 각 나라에 국한된 엔지니어가 아니라 국제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는 자격이니까 에이펙 엔지니어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게 언어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영어를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관련 기관들이. 그러면은 여기 말이죠. 에이펙 나라 중에서 캐나다나 기타 영어권의 나라는 상당히
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어권이 아닌 한국과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언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하나의 캐션이지만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어떤 교육에 대한 거라든지 어떤 회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영어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필수 문제로 하나의 귀결이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기 네 가지 보는 거는요. 지금 네 가지를 얘기한 거는 이것은 지금 에이펙에서 국제적으로 1차적으로 서로 협의가 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속 교육의 효과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한 계속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을 자격 인증 조건을 충족시키면은 교육을 받으면 이 사람을 이 자격을 다시 갱신시켜주는 걸로 리서티피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 준 거를 다시 리서티피케이션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술사를 한번 합격했다. 그럼 본인이 기술사를 안 하려고 그러면 그 교육을 재교육을 받을 필요 없지만 기술사를 하려고 그러면 뭐 5년에 한 번 일정한 기간 커리큘럼을 나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테스트를 거쳐서 다시 리서티피케이션 하는 걸로. 그렇지만 처음 서티피케이션 처음에 자격증 받는 것보다는 상당히 본인이 하려고만 하면 충분히 그냥 교육을 시키는 의미가 있지 검증을 해서 탈락시키자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재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건 규제 완화하고는 조금 반대적인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이 국내 기술자들에게 그 교육 내용이 보면 하나의 틀에 박히지 않고 다양한 형식과 내용과 수준에 계속적인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 이것이 국가적인 개인학과적인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의제가 NEC 교육을 시킨다. 자, 지금 NEC를 배워가지고 뭐 할 거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보세요. 앞으로는 기술사 합격을 해가지고 기술사 공부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더 기술자로서 탑 클래스가 되면 왜 국내에서만 일을 할 생각을 해요? 해외 플랜트, 미국에서 설계해 놓은 거, 사우디, 무슨 캐나다, 아니 저 중동 지역에 지금 엄청난 물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건설 시장 대기하고 있어요. 그 건설 현장이. 근데 우리가 국제화된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능수화되지 않기 때문에 기능공으로 가가지고 이제 경쟁력이 안 되잖아요. 우리 기능공 지금 월급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 기능공하고는 얘기가 안 되고 우리가 만약에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고급 기술자를 가서 붙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요 이 국제화된 감각을 우리가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으로 자꾸만 나가야 돼요. 기술자도 나가야 되려면 에이펙 기술자로 일단 자격을 인정을 받고 언어에 대한 구사 능력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교재에 보시면 셋째로는 에이펙 엔지니어의 자격을 취득한 국내 기술자가 최근의 지식과 그다음에 기술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의 그 서비스를 갖다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수준까지 가도록 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넷째는 이 에이펙 엔지니어에 대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이 학습에 대한 인프라를 갖다가 아주 철저하게 구축함을 해가지고 정부의 인적 자원과 그 국가적인 그 인력 배양에 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평생 학습에 대한 구현을 하도록 하자. 여러분들 제가 기술사 강의하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기술사 강의 때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술사 강의 딱 해서 기술사 대개 합격하고 나면 공부를 많이 안 해요. 책을 굉장히 등한이에요. 영업이 돼버린다고 기술 영업이. 상당히 그건 문제가 있죠. 기술에 대한 거는 기술사를 일단 그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 상당히 농도 있게 공부를 하고요. 계속적으로다가 관련 책과 서적, 그 다음에 그 현장 업무, 그 다음에 요새 나가는 그 신기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속 피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 줘야 그 기술자가 정말 그 시대에 맞는 훌륭한 기술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00년 9월 현재 규제 개혁 차원에서 보면
기술자에 대한 그 국가기술 자격 취득자에 대한 의무적으로 부과됐던 보수교육이 전면적으로 폐지되고 이렇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거에서는 약간 좀 이완되는 얘기죠. 그래서 에이펙에서는 에이펙 그 엔지니어에 대한 계속 교육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에이펙 국가들이 이 에이펙 엔지니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이 그 계속적인 교육이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맞출 때 한다. 맞출 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국가적으로다가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지금까지 내용은 여러분들 화면과 교재를 보시게 되면 조정윤 씨의 지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정윤 씨의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조정윤 씨의 그 글을 가지고 제가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른 차원에서 에이펙 엔지니어의 선발 심사 기준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에이펙 엔지니어의 선발 심사 기준은 우리가 보시면은 한국 에이펙 엔지니어링 모니터링 위원회에서 이제 이것이 논의돼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그 틀이 짜져졌는데요. 일본에서도 상당 기간 논의된 것이 뭐냐면 이 언어 문제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영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계속 에이펙에서는 영어 능력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에이펙 엔지니어를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 반대를 많이 한 걸로 아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영어 능력을 갖추는 거로 귀결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일본 기술자나 한국 기술자가 선진국에 가서 일을 하려면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려면은 영어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영어 능력을 심사하는 기준을 채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 나오는 것이 기술사도 지금 2년 후가 되려는지 3년 후가 되려는지 1년 후가 되려는지 디테일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어에 1차 시험이 들어가자 하는 얘기를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정보로는 뭐 토익 650점 정도 그렇지 않으면 전공 영어를 독해를 해가지고 내는 정도 이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고 자기가 기술적인 업무를 영어로 해독할 수 있는 정도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상호 인증에 대한 부분은 가트에 벌써 WTO가 뭐냐면 가트를 일반 서비스 무역에 대한 가트에서 수반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체결이 됐는데 이 서비스 종목에는요 보면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WTO의 그 서비스 종목에서 일체화시키겠다. 그래서 사람의 인력을 일체화시키겠다고 하는 그 항목에는 변호사와 회계사, 기술사가 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가 만약에 한국에 와서 변호 활동을 하면 앞으로는 한국의 사법고시를 패스하는 게 아니고요. WTO에 가입된 나라는 한국에 와서 영업을 할 수 있고 한국 변호사도 미국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자기가 언어 능력 구사만 하고 미국에 대한 법률 지식이 알아서 경쟁력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기술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기술사도. 그래서 지금 에이펙 이 엔지니어는요. 기술사를 모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펙 상호 인증 제도는 아태 지역의 기술사들이 국경을 초월해 가지고 같이 일을 하자는 것이 이 취지의 처음에 첫 단계의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특급 기술자도 된다. 에이펙 기술자가 시험을 볼 수 있다. 영어만 패스하면 되지 않냐. 왜냐하면 기술사 패스 안 하더라도 뭐 12년 돼가지고 특급 기술자인데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정말 특급 기술자다운 경력을 갖으면 되지 않냐. 한편에는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기술사가 아닌 특급 기술자도 에이펙 기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결론에 이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경력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좀. 그렇다고 전부 다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기술자로서 10년 됐다고 해서 다 특급 기술자냐? 특급 기술자가 발부되죠. 그런데 정말 특급 기술자냐? 그 사람을 데려다가 정말 현장에서나 어디 감리 현장에 특급 기술자로 채용을 했을 때 그 업무를 정말 특급 기술자답게 갈 수 있느냐? 그 대답은 관련 기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 특급 기술자로 주시는 분들이 하시라고. 저는 여기서 안 합니다. 왜? 이것도 공식적인 테이프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거기에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여러분들이 그 특급 기술자의 역할을 이 사람들이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라고요. 여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거기는요, 그 개인 경력을 쓸 때요, 거기에서는 폴트가 없어도 폴트라는 거는 사실 그대로 나간다 이거예요. 사실 그대로. 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철은 시켰지만 우리 기술자들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 거지만 분명히 보완해서 나가야 된다. 에? 다음 보면은요. 그 실질적인 동등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같다라는 걸 주려면은 그래도 각 나라에서 엄격한 시험 제도에서 배출되는 이 기술사 제도를 상호 보완해 가지고 인정하는 것이 우선 좀 좋지 않느냐. 그래서 기술사와 같이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해주는 에이펙 엔지니어로 오면 이걸 기술사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자격 기준에 각국의 기술사로서의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 된다는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특히 이게 선진국에서 요구한 겁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같은 경우가 특히 이걸 요구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행정학과 나와가지고 기사 1급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기사 1급을 합격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에? 그 기술자가 인프라는 분명히 그 관련된 공학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자국에서 독립적으로 업무 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을 받은 그런 퀄리파이를 가질 것, 또 졸업 후에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이 에이펙 기술자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을 가질 것, 또 주요한 엔지니어링 업무에서 2년 이상의 책임자의 경력을 보유할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대개 기획과 설계를 말합니다. 설계. 시공 업무보다도 기획과 설계 업무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기획, 설계는요. 이것이 돼야 시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된 다음에 유지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전기다. 그러면 발전기를 만약에 500kVA를 용량을 선정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발전기 500kVA가 왜 돼야 되냐? 여기는 용량은 왜 선정돼야 되냐? 어떤 유형으로 돼야 될 거냐? 에? 어떤 타입을 할 거냐? 어떤 종류를 할 거냐? 그래서 도면에다 집어넣고 나면 그 다음에 시공하는 사람은 도면을 리딩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도면에 발전기 어떤 타입 500kg가 있구나. 그래서 이걸 시공하면 되기 때문에 기술의 진수는 어디라고 보는 거냐면 엄격한 의미의 기술사들이 하거나 에이펙 엔지니어들이 해야 될 일은 기획 설계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업무가 없이 시공, 유지 관리만 해가지고는 상당히 에이펙 엔지니어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년 이상이면서 이 기획 설계의 팀장이라는 건 장으로서 2년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게 한 번 교육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교육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좀 감이 오죠? 자, 이게 국제화된 WTO에서 지금 잠깐 말씀드린 대로 회계사, 변호사, 기술사가 상호 인증하는 범위로 이미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에이펙에서는 우선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기술자들을 갖다가 상호 인증하는 범위로 간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이거는 관심 안 둬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뜻을 크게 안 두고, 난 안에서 국내에서만 어떻게 좀 찾아보겠다, 이러면 에이펙 기술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또, 바깥에 외국 기술자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야, 이제 에이펙 기술자로 상호 인증하자. 만약에 필리핀에서 에이펙 기술자로 가진 사람이 영어 잘하고, 급료가 낮은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그러면 한국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국 기술자 안 쓸 겁니다. 에이펙 기술자 쓰지. 영어 잘하지. 세계에 대한 감각 가지고 있지. 뭐 NEC 코드 잘 알지. 급료 싸지. 우리는요, 나 안 나가니까 그냥 여기만 고소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굉장히 긴장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거 인적 교류가 상호, 어떤 장벽, 배려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된다. 이 강의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데 그런 부분들 보고 있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각국의 기술자 제도를 비교해 보면요. 호주는 이제 5년 경력의 그 서류 심사 및 면접이고요. 지금 캐나다가 4년 경력에 이게 미국하고 비슷합니다. 미국이 이제 4년 경력에 1차 시험을 봐가지고 그 다음에 논문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본과 한국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기사 1급 하면 4년이고 7년 경력을 가져가지고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는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한국 나라에서 기술자를 심사하는 설명서가 이건 부결돼가지고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에서 배출한 기술자는 그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7개국만 정식적으로 에이펙 엔지니어로 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을 포함한 7개 나라에서만 에이펙 엔지니어를 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상호 면제 협정과 국내법 관계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문제다. 첫째는 에이펙 엔지니어라고 이름을 아주 표준화하자 이거죠. 각 나라에서. 그래서 뭐 캐나다에서도 에이펙 엔지니어, 그 엔지니어가 한국과 똑같은 거죠. 한국에서 에이펙 엔지니어도 캐나다 가면 똑같고, 둘째는 이렇게 선발된 에이펙 엔지니어가 자유롭게 업무를 활동할 수 있도록 상호 면제 협정을 취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 캐나다 이민을 가신다 그러면 요새 캐나다 이민을 많이 갑니다만은 이 에이펙 엔지니어를 만약에 합격을 해가지고 캐나다를 가시면은 영어 좀 잘하시고 그러면은 상당히 좋죠. 이거 그렇잖아요. 바로 요새 우리 한국에서 호기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 한국의 어떤 엔지니어의 기준을 갖다가 외국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데 잘 됐잖아요. 상호 인증 제도가 됐으니까 이 권에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어 능력만 구사하게 되면 아주 훌륭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가 참가국에서 협정이 완료된 것으로 금년 12월 달을 기해 가지고 각국의 심사 등록 사무실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을 일단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각 나라가 이제 이게 다르지만 둘째 단계로는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되면 각 나라가 상호 면제 협정을 하자는 거예요. 즉 면제 협정을 하는 거는 여기에 그 시방서 적용 문제라든지 윤리와 법규 문제라든지 관행 문제라든지 책임 보상 문제들이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다루진 않았지만 이 부분까지만 다뤄져서 추가를 시켜가지고 뭐 법에서 등록하는 문제, 기술사 사무소 등록하는 문제라든지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데 에이펙 엔지니어로 와서 각 나라에서 활동을 할 때 법적으로 다 규제를 안 받도록 이렇게 상호 면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에이펙 엔지니어의 상호 권한, 그 다음에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들도 서로 토의를 해가지고 각 나라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에이펙 엔지니어의 상호 그 인정회의에 참여하는 기관을 보면 그 표를 보실까요?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건설교통부, 노동부,
과학기술부, 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건설기준협회, 기술사회, 그 다음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렇게 여러 기관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는 일본 기술사 회의가 상당히 큰 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펙은 지금 보시면 참여 인정기관에 들어온 것이 호주하고요. 한국, 캐나다, 주요 볼까요? 뉴질랜드, 그 다음에 일본, 미국, 싱가포르 정도.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7개국이면 우리가 나갈 데가 더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바깥에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는 이 에이펙 엔지니어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에이펙 엔지니어로다가 자격을 취득해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본인이 어떤 어학 능력만 되면 상당히 좋은 저희를 되지 않는가, 기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기술사법을 개정해가지고 그 에이펙 엔지니어를 국내법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치를 지금 했고요. 한국이 지금 새로 개정될 국가자격법에서도 에이펙 엔지니어를 외국 에이펙 엔지니어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발표를 한 바 있어요. 이미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영어 능력 채택 기준이다 이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게 그 태평양 그 각 나라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환태평양 그 지역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어에 대한 능력 보유가 상당히 필수 불가결하게 추가되지 않는가. 그래서 영어를 지금 거의 이 고정 검정저기로 정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이펙 국제화된 기술자로 쓰려면 영어 반드시 써야 되고 또 기술사를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에이펙 엔지니어로 일단 여러분들이 자격을 인정하려면 받으려면 영어 공부를 소리 하셔는 안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해야 되는 논리를 얘기하는 사람하고 그것에 반대 의견이 있는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이 잠깐 보세요. 저 화면을 보시고 지금 그 교재를 보시게 되면 영어를 해야 된다는 사람 논리는 그렇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에이펙 엔지니어는 해외용이므로 에이펙 엔지니어가 되려면 반드시 영어가 필요하다는 것이 첫째 논리고요. 영어를 못하면 에이펙 엔지니어로 선발해가지고 그 품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또 심사 기준에 영어 능력 보유가 없다면 기술사와 에이펙 엔지니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술사라도 에이펙 엔지니어가 되려면 바로 에이펙 엔지니어를 주는 게 아니라 영어를 패스를 거쳐서 자격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영어 능력 보유 조건을 추가하면 한국 기술자가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거다. 이게 영어를 우리 검정 기준에 채택하자는 사람의 논리고 반대하는 의견도 이제 이런 의견이 있어요. 에이펙 엔지니어 기준 틀이 없는 기준에 추가하는데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일본어, 한국을 배우라 그러라.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또 한국이 이미 승인받고 심사 기준이 없는 기준을 추가하니까 여기는 지금 에이펙에서는 심사 기준 안 했는데 거기 영어권이기 때문에 걔네들 안 했죠. 근데 한국이 이걸 더 추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펙 엔지니어가 되고자 하는 기술사들한테 민원을 받을 수가 있다. 또 이게 한국에서 영어는 서툴지만 일본어에 능통한 아주 원로 기술사들이 많다. 이런 기술사들이 에이펙 엔지니어를 못한다. 영어가 안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렇지만 영어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 있고 비중 있게 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된 얘기지만 지금 여기에서 결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이 백이호 선생님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글은 건설기술협회의 글이었습니다만은 되게 기술자적인 어떤 업무적인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만큼 1년이냐 2년이냐의 차이지
영어가 채택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다가 큰 틀이 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볼까요? 일본은 여러분들 자료에 보게 되면 일본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일본 자료가 일본어를 여러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이 자료는 일본 기술사 안내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하나를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기술사 안내 자료에 보면 기술사를 당신이 이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라. 그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료가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번역을 해봤어요. 한 것을 해가지고 표현한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저 보세요. 맨 밑에 보면은 맨 밑에 보시게 되면은 자격을 왜 따야 되느냐? 문제점은 뭐가 있냐? 해외 생활을 많이 하거나 수험 시간이 적대든지 이렇게 전직에 대한 문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술사 업무의 뜻을 두고 자신의 성패에 갈린 크게 이 기술사 공부하는 부분을 몰아넣고 시험 합격 자체에다가 몸을 익힌 다음에 그 업무를 자기가 했던 업무를 정리하고요. 연구회든지 이런 데를 참석하고 먼저 기술사보를 취득을 하고 뭐 정보 처리 그 기타 주요 다른 주변 기기의 자격증을 따고 기술사 합격이 자기 인생의 분기점이 된다는 부분에 이 기초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술사 자격을 합격을 해서 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여기도 계속 나오네요. 일본 사회에서도 이 기술사 자격을 안 따면 초조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기술사 자격을 합격을 한 다음에 급료의 상승이라든지 승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업무에 대한 안정권, 사회적인 안정권, 그래서 기술사로서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문제죠.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이 프로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이 프로 차트가 일본 자료인데도 일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여러분들 기술사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다 이거야. 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의 1차 시험은 2차 시험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차 시험은 일단 기술사보는 제한이 없어요. 기술사보의 시험은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업무 능력에 제한이 없어. 그래서 기술사 시험에 보에 합격을 하고 나면 4년 동안 그 기술사 업무를 해가지고요. 2차 시험을 일단 필기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7시간을 보내요. 네? 그 다음에 면접 시험을 약 30분 동안 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술사보를 보고 그 다음에 기술사 본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그 프로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기술사의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기술사 합격률을 보면 최근 자료를 보게 되면요. 약 한 2.6%, 2.0% 되네요. 응시생 중에서 이게 접수자고요. 이게 수험 접수자고 여기도 시험 빠지는 사람이 많네요. 2만 1,000명이 접수를 해가지고 12,000명이 시험을 보고 합격자는 여기 2,006명이 합격을 했다. 여기 보면은 약 한 10% 합격률 미만 들어가죠. 약 5% 정도 되네요. 5%. 지금 합격률이 5%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보면 한국의 합격률이 보면 건축 토목 많은 곳에서 10% 정도고 또 몇 명 소수를 보는 데는 뭐 그 비율이 퍼센테이지가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전기 분야 같은 경우는 거의 5% 이내 2%에서 3% 이 정도를 커버를 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그 연령 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령 수를 보게 되면 연령에 대한 그 합격자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40대가 7.0%, 7.9%, 지금 30대 9.0, 여기도 상당히 젊어지죠. 여기도 지금 젊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20대라는 건 이 일본 사회에서 기술사 시험에 2차 시험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20대가 지금 7.5%나 지금 나오고 있죠. 50대가 10%, 60대가 10.3%나 되네요. 이게 상당히 50대하고 60대에서 거의 22%의 지금 합격률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합격률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일본 기술사 시험에서 일본 기술사 시험은 이렇게 모눈종이식으로 해가지고요. 모눈종이식으로 해서 거기에 주관식으로 이렇게
답안 작성하는 부분들을 샘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제가 나눠드렸어요. 예, 일본의 그 선택 과목을 보면은요, 그 자료를 보시게 되면 발송배전 과목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응용, 일본은 이제 발송배전, 전기 응용, 전자 응용, 정보통신, 그러니까 전기 기술사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 설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전기 설비를 보시게 되면, 다음 문제에 대해서 논하라. 답안지를 5매로 요약해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 당신이 기술사로,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기술사로서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업무 중에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또는 평가 업무 중에서 2종 이상을 선정한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적어라 이거죠. 이 일본 기술사는요, 이 문제가 거의 계속 나오거든요. 지금 계속 나온다고요. 업무의 개요. 지금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이 업무의 개요 있죠? 업무의 개요, 기술적인 과제 해결책. 이거 하나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참 멋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당신이 기술사로서 행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논하라. 에? 당신이 기술사로서 행해야 될 업무를 네가 문제를 만들어서 네가 써라 이거죠. 그러면 다 나와요. 답안지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쓴다고요. 상당히 아주 참 멋있는, 거의 각 문제마다 필수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지금 미국 기술사 제도를 잠깐 보면요. 우선 여기 자료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갔으니까 그 자료를 참조해 보시고요. 제 강의는 아주 요약만 해가지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각 주별로 기술사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약간씩 좀 달라요. 어느 주는 조금 좀 어렵고 어느 주는 좀 쉽고 이러는데, 여기 미주리주 거를 지금 우리 양완수 선배님께서 쭉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사 제도의 사회적인 중요성, 그 다음에 미국에 있어서의 기술사 제도. 미국은요, 기술사 제도 시험이 보는 사람은 2차 시험까지 보면 이 50% 이상 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 엔지니어링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거의 기술자 중에서 50% 이상이 다 기술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무슨 이사 이런 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대신 걔네들은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이 도면에 대해서 무슨 체크를 하고 이러면은요, 그건 이 설명 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요.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철저하게 실무 경력을 거쳐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거쳐가지고 가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 보면 기술사 시험이 쉬운 부분도 있죠. 영어 잘해가지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제도라든지 한국의 제도가 지금 미국 제도를 지금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4년도 지금 미국이 4년을 하거든요. 1차 시험 EIT 시험이라고 1차 시험을 보고 객관식을 보고 기술사 밑에서 4년 동안 엔지니어링 업무를 하고 4년 후에 2차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기술사로서의 그 자격이 부여되거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미국에서의 기술사와 일반 기사의 차이. 미국에서는요, 기사라는 자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사자격 자격이 없고, EIT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기술사 시험을 보기 위한 1차 시험에 부과하는 거고, 1차적으로 그냥 기사라는 자격 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기술사의 특권 부여를 보게 되면, 미국이 보면, 지금 보시게 되면, 기술사가 아니면 모든 작성되는 도면이나 시방서, 보고서 등의, 기술적인 보고서 등의 인장 날인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술사로 등록된 자 이외에 어떤 자도 도면, 시방서, 견적서, 건물 배치도 및 측량 도면을 작성하는 것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처럼 기술사에게만 모든 전문적인 기술 업무를 허용하는 특권을 준다. 미국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별점 자료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여기에 참조하시라고 드렸고요. 그래서 미국 PE의 1차 시험은 공업수학과 선형 시스템, 그 다음에 일반 화학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공 과목에서는 유체역학, 회로이론, 광학, 연력학, 원자핵공학, 여기에서 자기가 전기다 그러면 회로이론을 선택을 하고
전문적인 논술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에이펙 엔지니어의 우리 한국의 대응 방안 이런 걸 쭉 봤죠. 거기서 귀결은 뭐예요? 영어. 계속 영어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인 그 엔지니어링 업무 2년 정도를 해야 되는 거, 일본과 미국 엔지니어의 그 시험 제도를 잠깐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그죠? 제가 이번 강의는 앞으로 우리 한국 시장에, 한국 기술 시장에 도래될 앞으로 앞날에 대한 부분을 미리 제가 그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